장화 홍련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약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당시 평안북도 철산에는요, 아주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양반 가문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무용. 이 당시 배무용은요, 이 철산 고을을 다스리는 향청의 우두머리 좌수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이 바른 성품에 능력까지 좋았던 청년 배무용은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배무용은요,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배무용의 아내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보시죠. 재산이 많아 논밭이 2천여 석, 돈이 수만금, 노비가 수십 명 있사옵니다. 완전 엄청 부자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완전 진짜 돈 엄청 많은 뭐 집안의 여자 그런 느낌? 이 여인의 이름은 장씨. 장씨. 장씨는요, 평안북도에서 내노라는 부유한 집안의 교수였습니다. 부잣집 딸 장씨가 친정에서 부동산에, 현금에, 노비까지 어마어마한 재산을 들고 배무용의 집에 시집을 온 겁니다. 와. 결혼하기 전 배무용의 집안은요, 물론 양반 가문이긴 했는데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잣집 교수 장씨와 결혼하면서 배무용의 집안 삶이 활짝 핀 겁니다. 그런데 네. 장씨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재산을 좀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뭐 여성이 돈을 많지? 궁금하시죠? 네. 장자 승계가 완벽히 자리 잡기 전인 조선 초부터요, 17세기 초반까지는요, 남녀 차별 없이 이 재산이 균등하게 상속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재산을 상속받고 시집 가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이죠. 장 씨도 이런 식으로 재산을 들고 온 겁니다. 자, 배무용 부부의 귀하디 귀한 아이들이 바로 장화와 홍련이었던 겁니다. 장화, 홍련은요, 동네에서 소문이 날 만큼 예쁜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랍니다. 사람들은요, 장화, 홍련이 얼굴만 고운 게 아니라 효심도 지극하고 마음씨도 곱다면서 아주 그냥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러니까요. 집안이네요. 완벽한 집안. 맞아요. 네. 집안엔 막 웃음꽃이 피는 그야말로 그림으로 그린 듯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목했던 이 배무용의 집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 장 씨가 원인 모를 병에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몸져 눕고 만 겁니다. 어떤 유명한 의원이 와도 어떤 명약을 써도 병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아내 장 씨가 남편 배무용과 장화 홍련을 부릅니다. 가족이 모두 모인 가운데 장 씨는 남편 배무용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뗐죠. 두 아이를 어여삐 여겨 잘 길러 시집 가서 잘 살게 해주세요. 죽음을 직감한 아내 장 씨가 유언을 남기려고 남편과 두 딸을 불러 모은 거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장 씨는 오로지 자식 걱정뿐이었던 거죠. 자신이 없는 하늘 아래에서도 이 두 딸의 행복을 바란 장 씨는 결국 이 말을 마지막으로 남은 숨을 몰아쉬면서 눈을 감습니다. 조선시대 양반 가문에서는요, 이 대를 잇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전처 장 씨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었던 배무용이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사실 새 장가를 든 거거든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요. 그렇죠. 장화와 홍련의 계모는요, 이제 막 20살이 된 여인이었습니다. 교수님, 이제 이 허 씨가 나이가 많은 이 배무용의 후초로 이렇게 시집 온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의 재혼의 그 관습을 고려를 해보면 허씨는 몰락한 사대부 집안의 여식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 궁핍했겠고 좋은 혼처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는 차지, 혼처는 들어오지 않지, 이런 상황에서 좌수의 부유한 집안 배무용에게서 혼담이 들어오자 아마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배무영은 허 씨와 결혼하고 과연 아들을 얻었을까요? 얻었을 것 같은데 되게 아니, 어렵게 얻었을 것 아니 같아요. 못 얻었을 것 같아요. 배무영은 아들을 얻습니다. 얻어. 배무영은요, 재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첫 아들을 얻습니다.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장쇠. 이후에도요, 배무영과 허 씨 사이에서는요, 2명의 아들이 더 태어납니다. 아들 있으면 셋? 그렇죠. 와. 맞습니다. 와. 허씨.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장화는 20살, 홍련은 18살의 성숙한 여인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화와 홍련을 애타게 찾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애타게 찾는 사람들? 누군지 한번 보시죠. 장화 자매의 이름이 원군에 선전되어 돈에 새가 다투어 구혼하였다. 장화 홍련의 이름이 근처 동네에 쫙 퍼졌고 평안도에 명망 높은 집안에서 서로 배무영의 집안과 혼삼에 있겠다면서 혼담이 쏟아진 겁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배무영도 장화와 홍련을 위해서 좋은 혼처를 골라서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쏟아지는 혼담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허씨. 계모. 맞습니다. 계모 허 씨. 자, 그렇다면 계모 허 씨는 왜 심기가 불편했을까요? 바로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배무영 집안의 재산 대부분은 전처 장 씨가 가져온 재산입니다. 그래서 배무영의 집안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전처 장 씨가 세상을 떠난 지금 이 장 씨가 가져온 재산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을까요? 당연히 남편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처 장 씨 재산의 소유권은요, 남편이 아닌 장 씨의 두 딸 장화와 홍련에게 있었습니다. 전처 장 씨가 남긴 재산 덕에 계모 허 씨는 넉넉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화와 홍련이 시집 가면요, 장 씨가 남긴 재산을 나눠 가질 테니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계모 허 씨 입장에서는요, 장화 홍련의 결혼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겠죠. 너무한데요? 교수님, 그러면 허 씨는 전처의 재산을 조금 더 가질 수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아내의 재산은 오직 아내의 혈연에게만 상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가부장제가 강화가 되면서 만약에 계모에게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있다면 전처의 재산을 조금 나눠 갖게 됩니다.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혹시나 했던 그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맙니다. 계모 허 씨가 아버지 배무영의 눈을 피해서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고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작됐다. 계모는 재혼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셋이나 낳았지만 배무영의 장화와 홍련에 대한 애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무영은요,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제일 먼저 장화와 홍련을 만날 정도로 누구보다 딸을 아낀 조선판 딸 바보였던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배무영의 뒷전이었던 계모 허 씨가 배무영의 사랑을 독차지한
장화와 홍련에게 그동안 쌓아온 서러움과 분노를 쏟아낸 겁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계모 허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일이 또 일어납니다. 남편 배무영이요, 계모 허씨가 이 장화와 홍련을 못 살게 굴고 괴롭힌다는 걸 알고요,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본디 빈곤하게 지내다 천처가 친정에서 재물을 많이 가져와 지금처럼 넉넉하게 되었소. 지금 부인께서 편히 먹는 것도 다 그 덕이요. 배무영이 계모에게 자네가 먹고 입고 자는 거 이거 다 전처 덕분이다. 그러니 감사히 생각하고 장화 홍련 구박하지 마시오. 라고 지금 경고를 한 겁니다. 남편 배무영의 말을 들은 계모 허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더 화나. 맞아. 몰락한 가문의 딸이었던 계모 허씨가 전처 장씨처럼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도 아픈 구석을 푹 찌르는 남편 배무영의 무심함에 계모 허씨의 심기 한껏 불편해졌습니다. 계모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아, 근데 그리고 배무영의 경고를 시작으로 장화와 홍련에 대한 계모 허씨의 괴롭힘은 더욱 거세집니다. 배무영의 말이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온 겁니다. 선생님, 그럼 아버지는 장화하고 홍련이가 계속 괴롭힌당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배무영은요, 자신의 경고에도 이 계모가 여전히 딸들을 괴롭힌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배무영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죠. 이건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해야죠. 배무영은요, 어느 날 굳은 결심을 한 듯 장화와 홍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또 학대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일 처리하겠다. 내쫓겠다. 이혼하겠다. 그렇죠.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는 허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허씨, 내가 쫓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무영은 두 딸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장화의 결혼을 준비해갑니다. 그런데 이 혼기가 찬 장화의 결혼이 속전속결로 준비되던 그때 배무영의 집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계모 허씨가 집에 돌아온 배무영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아이고. 차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요? 왜? 뭐.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영은요, 허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영을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 앞? 뭐지? 허씨는요, 배자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영은 허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 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근데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영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영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하지만 깊은 잠에 빠진 장화는 계모 아버지가 방에 온 것도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장화. 근데 교수님, 저 진짜 궁금한 게 왜 아버지가
장화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진짜 사실이냐? 왜 안 얘기해요? 아버지가 딸에게 그것을 묻지 않는 까닭은 네. 그것이 진실이냐 진실이 아니냐와 상관없이 소문만 나더라도 집안의 명예는 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묻고 따지는 것이 오히려 소문을 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미혼모가 된다는 건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성을 남성보다 미천한 존재로 보았던 조선시대에는 더 심각한 일로 보았던 것이죠. 아, 혼례를 앞둔 양반집 처녀가 낙태했다는 사실이 이 세간에 알려지면 둘째 홍련, 이거 앞으로 쏟아지는 혼담 뚝 끊기겠죠. 그리고 배무용의 지위와 명망도 땅에 곤두박질 칩니다. 대를 이을 아들들 또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배무용이 장화와 홍련에게 허씨를 내치겠다 선언한 그날 밤, 네. 남편의 뒤를 밟아 따라온 계모 허씨가 우연히 창틈으로 그 모든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 이대로 있다간 자신이 내처질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 허씨는 먼저 장화와 홍련을 없애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모는 장화의 거짓 낙태 사건을 꾸몄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 배무용이 급히 장화를 부릅니다. 장화는 아버지가 깊은 밤 왜 나를 찾으실까? 의아해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죠. 그런데 장화는요, 아버지 배무용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배무용은 장화에게 외가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데 저는. 결국 장화는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장세와 함께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세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년 지낼 곳이요. 장세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수의 말에 장화는 날벼락이 머리 위에 내리꽂히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누이의 행실이 나날이 나빠져 낙태까지 했으니 누이 없앨 수밖에 없소. 자, 이 장수의 말을 들은 장화, 나쁜 행실? 낙태? 장화는 장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이야기를 듣고 장화가 확신한 게 있었죠. 이거 나 죽이려는 음모다. 그리고 이 계략 꾸민 거 분명 계모 계모다. 허씨다. 평소에 괴롭혔으니까. 예. 결국 장화는 그 자리에서 하늘이 무너져라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결국 연못가까지 떠밀린 장화.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복 누이랬지만 누이를 죽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여성의 성적 순결을 강조했던 조선시대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서 죽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쇠는 성적으로 문란한 누이를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